우리 아버지 찬밥 들지 않게만 해주세요. 우리 비록 허술하게 만났어도 내가 따뜻하게 보살펴 드릴 테니 아버지 걱정일랑 놓아도 될 거야. 그리고 자주 좀 들르게.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명재 작가의 작품 귀뚜라미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귀뚜라미 김명재. 무심한 놈. 나도 모르게 아들을 향해 뱉어낸 말이었다. 방문을 열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내일 한번 다녀오시구려. 속 시원하게 한번 다녀오라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닿았다. 수화기를 들었다. 8번째 숫자까지 누르고는 얼른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댔다. 2번째 신호가 갔을 때였다. 여보세요?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더듬더듬 입을 뗀다. 나다. 애미다.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왜 아들한테 다녀가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는지 마른 침도 삼켜지지가 않았다. 어머니, 서류 준비 다 되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활기찼다. 서류라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쪽 큰형님이 그저께 연락을 해와서 제가 어제 다 떼어놨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듣고 있다. 간신히 입을 떼었다. 집사람이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쓸개 빠진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짧게 뱉어낸 욕짓거리를 미처 알아듣지 못한 아들놈이 자꾸만 여보세요를 되풀이했다. 제 어미의 호적을 파놓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돌아오기 전에 다녀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수금기에 젖은 살갗이 따끔거린다. 벽을 향해 구부린 채 잠든 그의 등을 맨살로 품는다. 감고 있는 팔로 그의 목덜미를 힘껏 조였다. 선잠을 깬 그가 객객 받은 기침을 해대다 돌아누웠다. 눈꺼풀은 스르르 풀어지는데 머릿속은 아침나절 생각이 또렷또렷 살아난다. 당신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한번 다녀나오구려. 며칠을 끌당을 하고 있던 나를 보다 못한 그가 걱정 반 짜증 반을 섞어 뱉어내고는 낚싯대를 챙겼다. 나는 얼른 광문을 열어젖혔다. 허드렛 물건을 쌓아둔 광속은 컴컴하고 습하다. 선반 맨 위쪽에 얹어둔 낚싯도구를 꺼내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광문을 닫았다. 철도 없는 귀뚜라미들의 청승맞은 울음소리가 나는 제일 싫다. 그놈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인기척만 나면 울어댄다. 가을밤에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가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절도 있었다. 월미도를 건너서 이곳에 머문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다. 내가 이곳에 정을 붙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마치 내 가슴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똑같게 들렸다. 그래서 이제는 귀뚜라미 소리가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졌다. 내 손으로 광문을 잘 열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였다. 오늘 아침은 짜증을 부리는 그의 비를 거스르고 싶지가 않아서 낚시채비를 거들어 주었다. 말이 낚시지 겨우 망둥이를 건져 올리려 가는 것이다. 그와 같이 나가면 밀물 따라 들어오는 망둥이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주말에 쓸 만큼은 충분히 낚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와 함께 망둥이는 물론이고 조개도 잡으러 나가지 않는다. 내게 곱지 않은 눈길을 던지는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항상
내 뒤통수를 후려치기 일쑤였다. 바다를 건너던 날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슴에 다 묻었다. 잠시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았던 손자 녀석도 가슴에 묻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기 위해서 택한 길이었다. 그가 자갈이 곱게 깔린 마당에 내려섰다. 긴 한숨소리를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뱉어냈다. 무언가에 속이 뒤틀렸을 때 취하는 행동이었다. 당신 기도할 땐 꼭 무릎사개를 챙겨가구려. 짜증 섞었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던지 조금은 부드러워진 말투였다. 물이 허리께까지 들기 전에 얼른 빠져나오세요. 그늘진 얼굴을 보이기 싫어 말꼬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가 오솔길을 내려가다 힐끗 뒤돌아보고는 멀어져 갔다. 나는 혼자일 때는 화장대 앞에 멍청히 앉아있다. 사진 속 손자 녀석이 웃는 얼굴과 마주하면 가쁜 숨이 가라앉는다. 손자 옆에는 고운 며느리가 살짝 웃고 있다. 아들이 몰래 건네주는 용돈을 받은 것이 그렇게도 잘못인 줄은 몰랐다. 은행원이 며느리는 돈 냄새 맡는 재주가 남달랐다. 아들과 내가 입을 닫고 있어도 용케도 알아냈다. 내가 낯선 곳에서 정부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후회했는지 모른다.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곳에 온 뒤에도 아들 집에 얹혀 살 때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지금의 내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하긴 지금도 내가 딛고 선 자리가 견고한 자리는 결코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갓 30에 혼자가 되었다. 외아들이 커가는 재미에 남들이 걱정하는 소리쯤은 귓등으로 흘리면서 살았다. 시장 바느질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은 줄레줄레 따라다니며 치마폭에 매달리는 아이 앞에서 언제나 접고 말았다. 아들의 마지막 등록금을 내던 날이었다. 나는 죽은 남편한테 밤새도록 고맙다는 말을 입속으로 내까렸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내 작은 수고보다는 보이지 않은 남편의 보살핌이 더 크게 느껴졌었다. 내 손으로 고른 며느리한테 떨려나지 않으려고 나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무던히도 참고 살았다. 내 발로 아들 집을 나오던 날은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 시점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았다면 젊은 날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내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며느리를 본 다음에도 나는 시장 안에 있는 한복가게에 일감을 얻기 위해 자주 들락거렸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며느리한테 홀대받는 내 처지가 알려지고 말았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더 이상 자식 앞에 천덕꾸러기 되지 말고 팔자를 고쳐.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는 한복집 형님의 눈길을 피할 수도 없었지만 오히려 나 자신이 더 절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 살아온 처지를 죄다 꿰뚫고 있는 형님이었다. 형님의 소개로 그를 처음 만나던 날이었다. 나는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귓불이 달아올라 손이 자꾸만 뺨 위로 올라갔다. 설렘 때문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도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끌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설레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그 즈음에 나는 아들네 집에서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짐짝에 불과했다. 나와의 눈맞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며느리와 겨루어 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축 처진 어깨는 더욱 힘이 없어 보였다. 더는 아들네 식구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나는 사활의 말미를 받았지만
하룻밤을 뜬 눈으로 밝힌 다음 결정을 해버렸다. 퇴근 시간에 맞추어 회사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딸을 보자 아들의 눈에서는 금방 물기가 어렸다. 아들도 나날이 초라해지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이었다. 내가 아들의 눈길을 피해 반쯤 남은 찻잔에 코를 박고 두서없이 말문을 열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아들은 먼 곳을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물기를 찍어내고 있었다. 아들네 집을 나오던 날이었다. 배가 월미도 선착장을 빠져나와 바다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데도 아들은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아들이 돌아서기를 바랐다. 아들은 마치 자석에 달라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구움 나루터에서 배가 멎자 나는 그의 등 뒤 두어 발짝쯤 뒤쳐져서 배를 내렸다. 으랑리행 버스를 갈아타고 나서야 나는 제정신이 들었다. 낯선 남자를 따라 털털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기고 바라다 보는 바다는 잿빛이었다. 그리고 나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게 했다. 덕교리에서 그를 따라 버스를 내렸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올 때까지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덕교리는 하루 종일 서성대어도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마을이다. 집 앞 텃밭에 잡초도 뽑을 사이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모두들 바쁘게 설쳐댄다. 덕분에 동네 아이들은 중학교부터는 거의가 섬을 빠져나간다. 햇빛에 빛이 바랜 조개 껍데기가 하얗다 못해 마치 쌀가루를 뿌려놓은 듯 고왔다. 조개 껍데기가 깔린 바닷가 군데군데에는 육지에서 떠밀려 왔다고 보기엔 너무도 많은 스크류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그날 나는 설렘 속에서도 내 어릴 적 배고팠던 시절 엿장수 아저씨 생각이 났었다. 떨어진 고무신 한 짝, 녹슨 못조각 대게만 생겨도 입천장에 달라붙는 엿을 살살 녹여먹곤 했었다. 저렇게 많은 쇳덩어리라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큼 엿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를 따라 오솔길에 들어섰다. 짙은 솔냄새가 코를 톡 쏘았고 놀란 산새들이 부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앞서가던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나는 자꾸만 쭈뼛거려졌다. 그가 우뚝 멈춰섰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이었다. 그가 선 채로 숨을 고르며 나를 기다렸다. 마당에 들어서자 제멋대로 자란 백일홍과 봉선화가 튼실한 꽃대를 서로 겨루듯이 기재기를 하고 있었다. 야트막한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비닐장판이 덧대어져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살림집인지 헛간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다. 맙소사. 순간 한복집 형님의 계략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절대 그렇게 무지개만 사람 아니야. 아니고 말고. 나는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느라 눈을 감았다. 쪽마루에 걸터 앉은 그가 고갯짓을 했다. 물러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나도 마루 끝에 살짝 엉덩이를 걸쳤다. 그가 방문을 열었다. 덜 마른 벽지에서 밀가루 풀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다. 낡은 비닐장판 위에 싸구려 도배지만 새로 발라져 있었다. 우글쭈글하게 주름진 폼이 손수 풀을 쏘어 바른 듯 했다. 방 안은 반다지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내 맘대로 농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 빈 방으로 놔두었으니 내일 가져가서 임자 맘에 드는 걸로 골라옵시다. 그도 멋쩍은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버무린다. 정부치면 여기도 괜찮은 곳이오. 그가 덧붙였다. 그는 보기보다 훨씬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비닐장판 윗목을 걷고 그가 끄집어낸 것은 몇 겹을 싸고 또 싼 너덜너덜 낡아빠진 봉투였다. 봉투를 손에 든 그 이마에 덥지도 않은데
땀방울이 솟았다. 그가 얌전히 펼쳐서 내 앞에 들이민 것은 토지대장과 등기권리증,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 하나였다. 순간 내 얕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차마 들주어 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천장에 매달린 한 줄짜리 형광등이 수명이 다해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렸다. 그가 반토막쯤 남은 초를 찾아 불을 붙였다. 덜 마른 벽지와 촛불심지 타들어가는 냄새가 어우러진 방 안은 이내 신방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가 이부자리를 펴놓은 채 몇 번씩이나 들락거리다가 쓸데없이 마른 기침을 해댔다. 그의 눈치를 살피다가 끝내 이불 속에 먼저 든 것은 바로 나였다. 괜히 밖에서 어정거리던 그가 촛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날 저녁 일만 떠올리면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쳐댄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잘 달구어진 인두보다도 더 뜨거웠다. 가설은 세상살이에 제 여물지도 못한 나이였다. 내 짊어진 짐이 너무도 버거워서 뺑기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편 없이 보낸 25해였다. 이젠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고 살아온 삶이었다. 그가 불덩이같이 단몸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분명히 25해를 뛰어넘고 있었다. 혼자 사는 시아버지가 귀찮게만 여겨줬던 그의 며느리들이었다. 세 사람을 맞이해서 한 살림 근사하게 차렸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발이 없어도 금세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졌다. 어느 일요일 점심때였다. 작정을 하고 모여든 5 자녀와 배필들, 그리고 손자와 외손자까지 일개소대가 몰려왔다. 덜어는 비꼬고 덜어는 제 아버지한테 마구 대들었다. 이유인즉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들여놓았다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같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금세 태도를 바꾸었다.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항상 마음의 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라고 오히려 두 분이 오손도손 잘 사시라는 축복도 해주었다. 그러나 며느리들의 입장은 달랐다. 아버님, 절대로 혼인신고는 안 됩니다. 하나같이 못을 박는 새 며느리들의 얼굴은 하얘진 데다 입술은 파르르 떨고들 있었다. 그날 나는 내게 딸 하나만 있었어도 내 꼴이 이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의 두 딸만이 눈물이 글썽한 채 뒷곁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내게 다가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아버지 찬밥 들지 않게만 해주세요. 나는 두 발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을 내 양쪽 날개 밑에 한 명씩 품었다. 우리 비록 허술하게 만났어도 내가 따뜻하게 보살펴 드릴 테니 아버지 걱정일랑 놓아도 될 거야. 그리고 자주 좀 들르게. 월미도 선착장에서 그가 내 아들한테 말했듯이 나도 그의 딸들한테 비슷한 말을 했다. 마치 출사표를 던지고 전장으로 몰려온 듯했던 그의 아들 딸들이었다. 그들이 내게 가졌던 저기는 겨우 2시간도 못 되는 사이에 거두어졌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어떤 불순한 생각이나 목적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 내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할 바에야 잠시도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어. 차분하게 쏟아내고 일어섰을 때 나를 주저앉힌 것은 그의 두 사위들이었다. 한 번은 부딪혀야 할 통과의례를 난 비교적 수월하게 치러낸 셈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자식들 중 누구도 내게 함부로 대들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않았다. 한동안은 그랬다. 나는 그해 54이었다. 삭바느질로 외아들을 공부시킨 내가 돋보기만 쓰면 아쉬운 대로 옛날 솜씨를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쓰임새가 없었다. 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손을 돌린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천성이 부지런하다고들 말했다. 그건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다. 나도 남들처럼 느긋하게 늦잠도 자고 싶고 고단한 몸뚱이를 일찍 뉘이고도 싶었다. 내가 남들 눈에 부지런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못 타고났기 때문이다. 나는 손톱을 깎아본 적이 별로 없이 살아왔다. 가죽 골무가 아무리 단단해도 부글부글 부하가 끓어오를 땐 바늘 끝은 골무를 뚫고 내 달아빠진 손끝에 사정없이 피를 뿜게 만들었다. 이곳에 처음 오던 날을 떠올렸다. 구음 나루터에 첫 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었다. 내가 무태에서 사는 동안 짊어졌던 삶의 무게는 홀가분하게 벗어던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현재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 남아있는 날들을 살아낼 것이야. 다만 내 삶의 목적은 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었다. 이곳에 온 후로 나는 눈뜨기 전에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내 곁에서 들리는 것이 처음 얼마 동안은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너무 평안하게 느껴졌다. 며느리에게 밑보이지 않으려고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떳떳하게 버틸 수 있는 길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내가 숲속 민박의 주인이 된 것은 순전히 내 며느리와 그의 아들 내외의 눈총이 싫어서였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마저도 이박인을 따뜻하게 품어줄 줄을 몰랐다. 그의 자식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도 내가 자기네 동네에 살려고 들어온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대로 내려오는 땅마직이나 축내려온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갯벌에 나가면 내 서툰 조기 줍는 솜씨도 그들에게는 시원찮게 보였고 어쩌다 낚시를 따라가도 마치 벌레 보듯 나를 대했다. 늦여름부터 그와 같이 흙벽들을 찍기 시작했다. 황토흙은 집 뒤곁에 얼마든지 있었다. 집을 듬성듬성 섞어서 두 사람이 발로 반죽을 했다. 그의 늦가을엔 요즘 부쩍 유행하고 있는 황토집이 그럴듯하게 지어졌다. 황토집이라는 말을 하니 어째 좀 쑥스럽다. 솔직히 말하면 집이라기보다는 헛간이라는 표현이 꼭 맞았다. 아무렇게나 깎아 만든 석가래가 볼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그것도 운치가 있다고 좋아했다. 벽에는 말린 쑥과 수수대 그리고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 가지를 걸었다. 오솔길 입구에다 그가 삐뚤삐뚤 흘려 쓴 간판을 꽂았다. 누구에게 소문을 내지 않고 어디에다 광고 한번 내지 않았지만 주말엔 빈방이 없을 정도였다. 내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 그리고 무난하지 않은 성격에다 그의 친절이 함께 어우러진 숲속 민박집은 이른 봄부터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까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비수기가 없었다. 주말엔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숲속 민박에 묵을 수가 없었다. 외아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혼자서 일주일을 꼬박 눈이 빠지도록 바느질을 해도 어림도 없었던 돈이 주말이면 거뜬히 들어갔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 야무진 땀방울은 보이지 않고 숲속 민박집 마당에 꽉 들어찬 승용차수만 보이는 것 같았다. 내 남은 날들을 모두 숲속 민박집에 걸고 치맛바락에서 휘파람 소리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 나는 숲속 민박집을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을 했다. 내가 아들의 실직 소식을 들은 것은 아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세 며느리들은 내 아들의 직장은 물론 며느리의 직장 위치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내가 3년 동안 용유도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까닭도 따지고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내 방어의 수단이었다. 그들은 주말이면 오르는 매상을 번갈아가며 체크하기 시작했다. 야산이 택지로 형질 변경이 되자 그들은 터놓고 그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그의 아들 내외들이 내게 가해오는 압박감이 아니었다. 나에 대한 그의 미적지근한 태도였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새 사람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의 속마음을 완전하게 읽은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다. 내 얕은 생각으론 그때쯤이면 충분히 내 확고한 위치와 권리 주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따라 다른 주말보다 매상의 2배는 더 많이 올랐다. 따라서 그의 기분도 썩 좋았고 불그스레한 술기운도 돌았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슬쩍 한마디 비쳤다. 우리 이제 혼인신고나 하고 삽시다. 그가 정색을 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자리에 누워 밤새 등을 돌린 채 이따금 한숨소리만 뱉어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내일이라고 믿고 뛰었지만 결코 숲속민박은 2사람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들의 눈에 결국 나는 일꾼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았다. 내가 가만히 엎드려 있었더라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혼인신고란 말에 돌아 누워버린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나도 벽을 등진 채 꿈쩍을 하지 않았다. 밀려들던 손님은 물론 식사 제공이 안 되는 민박집은 꾸려나갈 수가 없었다. 차들은 들어오는 대로 마당에서 돌려나갔다. 물론 매상은 한 푼도 없었다. 내가 3주일을 버티고 있을 때였다. 끙끙거리며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던 그가 내 새고집에 손을 들고 말았다. 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맨 먼저 입을 떼었다. 숲속민박 사장님, 훌훌 털고 일어나시와요. 여우 같은 둘째 며느리가 너스레를 떨어댔다. 어머님, 단풍놀이 오는 손님들 맞을 제비를 하셔야죠. 그의 막내 아들 입에서 어머님이란 말이 나왔다.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 부끄러워 일어날 수도 그대로 있기도 멋쩍었다. 일수를 놓고 어깃장을 부리는 것이 땀방울을 흘리는 것보다 더 힘이 들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숲속민박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3주간의 말없는 농성으로 내 설자리를 확고하게 굳힌 셈이었다. 그들이 내게 대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그들 가운데서 언제나 겉돌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호적 정리를 해오라고 해요. 그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풀듯 목에 힘을 주고 한마디 하고는 내 표정을 살폈다. 나는 못 들은 척하였다. 그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호적 정리라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해졌다. 그가 내 옆에 누웠다. 이불 밑에서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벌에 쏘인 듯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타박타박 오솔길을 내려갔다. 모래밭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고기잡이 배가 지나갈 때마다 파도는 방죽을 때렸다. 신발을 벗어 옆에 내려놓고 방죽 위에 걸터앉았다. 발을 까딱거리며 눈길을 캄캄치르긴 먼 바다에 던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입을 벌린 채 숨을 크게 뱉어내어도
구멍난 가슴은 메어지지 않았다. 사람 순하고 무던해 보였던 그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 작은 몸뚱이가 물속으로 스르르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만약에 그보다 내가 먼저 죽는 날 그의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내 아들 사는 곳을 훤히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영안실에서 내 시신을 거두어 가라고 윽박지르는 그의 세 며느리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개를 빠르게 흔들어 머릿속을 헤집는 잡념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다. 멀리 집어등 불빛이 반짝인다.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불빛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화장대 앞에서 늘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 든든하다고 그에게 말하고는 했었다. 내 속마음은 언제나 흔들거리는 외나무 다리 위에 아들을 혼자 팽개쳐두고 도망쳐 나온 듯 하였다. 죄스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일부러 바쁘게 설쳐대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은 한시도 떨칠 수 없었다. 실직한 아들을 위해 분명 딴 주머니를 챙길 것이라고 단정하는 그의 며느리들이었다. 만약 내가 그동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들 곁을 떠나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조심조심 살아온 날들이었다. 부직포처럼 떼었다가 붙인다고 호적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인연이란 것이 끊으려고 애쓴다고 싹둑 잘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잘라낸 인연줄을 새로운 곳에 더 씌운다고 얌전히 붙어있는 것도 물론 아닐 것이다. 내가 눈을 감아도 그려지는 것은 내 아들과 미치도록 보고 싶은 손자였다. 내 아들을 밀어내고 그의 자녀들을 품을 수 없듯이 그의 자녀들 가슴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바란 것은 잠깐 동안이었지만 큰 착각이었다. 갯바람에 절여진 머리카락이 수금기로 뻣뻣하다. 나는 신발을 끌면서 용엄사로 향하는 오솔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부처님 앞에서 겨우 30배를 올렸을 뿐인데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렸다. 낚시하러 가다 말고 되돌아와서 기도하러 갈 때 무릎사기를 챙겨가라던 그였다. 그가 스펀지를 돌돌 말아 엉성한 솜씨로 만들어준 것이다. 비록 볼품은 없었지만 손수 꿰맨 것을 받아들고는 콧마루가 시큰했었다. 그는 내가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빌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었다. 내 유일한 바람을 꿰뚫고 있으면서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은 그가 고마울 뿐이다. 부처님을 올려다본다. 언제나 웃고 계신다. 부처님의 웃는 모습을 대하면 몸은 법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훨훨 아들 집으로 달려간다. 어깨가 축 처져 있을 아들이 가엾어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렸다. 부처님의 웃는 모습 속에는 알토란 같은 예쁜 손자 얼굴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습속 민박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엄사에 날마다 찾아온다.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대웅전을 뒤로 했다. 보살님 법궁양은 석탑을 막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큰 스님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합장을 한 채 절을 빠져나와 습속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시큰거리는 무릎을 바로 끝에 앉아 주무르면서도 눈길은 저절로 오솔길 쪽으로 돌아간다. 묵직한 망토를 메고 기분 좋게 그가 올라온다. 아침나절의 그늘진 표정은 예상 밖의 입질로 완전히 잊은 표정이다. 낚싯대를 광 앞에 팽개치고 얼른 다가온 그가 내 얼굴을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당신 얼굴이 헬스한 게 어디가 많이 아픈가 보네. 그가 소금기가 밴 손을 내 이마에 갖다 대었다. 싸늘한데? 아무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먼저 갓 잡아 올린 망둥이 껍질부터 벗겨냈다.
내 우악스러운 손끝에 살갗을 홀랑 벗기고도 망둥이란 놈은 구불퉁구불퉁 최후의 발악을 쳐댄다. 간이 소금에 절여지는 듯한 지금의 내 처지와 너무나 닮았다. 망태에는 잘못 걸려든 꽃게 4-5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집게발이 모두 떨어져 있었다. 팔다리를 잘린 놈들도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바동거리고 있었다. 해질 무렵이었다. 제 어미를 도려내고 랄라룰루 기분 좋게 달려왔던 내 아들놈보다는 그래도 꽃게란 놈이 훨씬 나은 놈들이다. 그동안 나를 거두어준 그에게 마지막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저녁 식사를 위해서 기꺼이 제 한 몸을 던져주었으니 말이다. 망둥이 회와 꽃게찜으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다. 작년 가을에 담가두었던 머루주 한 주전자를 상머리에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기대치 이상의 밥상을 받은 그가 자꾸만 내 눈치를 살폈다. 언제나 크고 좋은 놈은 손님들의 몫이었다. 꽃게만 해도 그랬다. 어쩌자고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냄비 속에 있는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내 행동이 마뜩찮아 조금은 겁먹은 표정이다. 반쯤 내려감은 눈으로 밥상 위를 훑어본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반나절 바다에 나갔다 돌아온 자기 노동의 대가를 가늠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오늘 하루 수고는 말짱 헛고생이 된 것을 배합하고 있는 표정이 내 눈에 훤히 들여다 보였다. 내 고마움의 표시로 정성껏 마련한 식탁 같은 것은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회 한 접시 값과 꽃게찜 2냄비의 목돈을 놓친 것이 아까울 뿐일 게다. 그의 자녀들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내 노력만 보였듯이 그도 내 손에서 얻어지는 지폐의 숫자만 보였을 뿐 내 안타까움은 볼 줄을 몰랐다. 내 가슴속보다 더 짙은 머루주 한 잔을 가득 따라 그에게 건넸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단숨에 들이켜고 저도 한 잔 주세요. 오늘 누구 생일이요? 여전히 휘둥그레진 눈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술잔을 비워낸다. 어휴, 거슬맛 한번 키막히네. 임자도 한 잔 받아보구려. 주전자 바닥에 아직 술이 남았는데 그가 취한 소리로 띄엄띄엄 말한다. 이제부터는 당신 소리나게 울어요. 2발을 쭉 뻗고 여기 용유도가 떠내려갈 만큼 크게, 아주 크게. 주먹으로 방바닥을 힘껏 내려치고는 집게 손가락으로 코를 팽하고 풀었다. 당신 식구들 보고 싶을 땐 언제라도 가서 보고 와요. 그가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옆으로 쓰러진다. 그의 양말을 벗기면서 생각한다. 그와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로의 가슴속에서는 결국 당신 식구와 네 식구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것을. 그와 나와의 관계가 그랬다. 넓은 방에 편히 눕지도 못하고 벽에 달라붙어 잠든 그를 내려다보았다. 고르지 못한 숨소리에 가끔씩 한숨소리도 섞여 나왔다. 그가 먼저 간 아내 만나 꿈속에서 회포라도 푸는 모양이었다. 윗목에 자릿길을 떠다놓고 집을 나와 오솔길을 내려갔다. 귀뚜라미가 짖지도 않는지 연신 울어댄다. 오솔길 입구까지 내려왔다. 이제는 완전히 제자리처럼 버티고 있는 숲속 민박이라고 삐뚤삐뚤 흘려쓴 간판을 2 손으로 꽉 움켜잡았다. 가슴이 부르르 떨렸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어금니를 한번 앙다물고는 2 손으로 간판 기둥을 힘껏 뽑아내었다. 숨이 턱에 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끈적인다. 귀뚜라미가 귀 속에서 울어댄다. 귀를 손바닥으로 꽉 틀어막았다가 떼어낸다. 아, 죽일 놈들. 나는 손바닥으로 도로 귀를 막는다. 저놈의 귀뚜라미들은 도대체 잠잘 줄도 모르는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피해 모래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여전히 내 귓가에선 귀뚜라미가 창자를 훑어내는 소리로 울고 있다. 해질녘에 찾아와 말없이 봉투를 내밀며 홀가분해하던 아들 레베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린다. 어머니 땅 부자 되셨네요. 축하해요. 3년 만에 보는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며느리 뒤에선 아들은 내 눈치만 살피다가 떠났다. 품속을 더듬었다. 가슴속에 넣어둔 봉투가 땀에 젖어 눅눅했다. 봉투를 열었다. 호적등본과 목도장이 같이 들어있었다. 어두워서 이미 가위줄이 쳐졌을 내 친정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다. 떨리는 손으로 호적등본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푹 찢었다. 그리고 옆으로 조각조각 찢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뱉어낸다.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찌마폭에 수북이 잘린 내 뿌리를 한 움큼씩 하늘로 날려보낸다. 먹빛 하늘에 하얗게 내 잔뿌리들이 바람에 날아가다 눈앞에서 사라졌다. 신발을 벗어 물 위에 띄었다. 파도에 두어 번 밀리다가 사라진다. 나는 우도부터 한 커플씩 벗어 물 위에 던졌다. 마지막 속꽃까지 모두 던져버렸다. 귀뚜라미 소리 대신 축하한다고 깔깔대던 며느리 웃음소리가 기울림으로 쟁쟁거린다. 나는 발가벗은 채 맨발로 숲속 민박 입구까지 달렸다. 나오다 뽑아냈던 숲속 민박 간판을 다시 땅속 깊이 박았다. 방으로 슬며시 들어가 그의 옆에 눕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명재 작가는 경남 마산 출생으로 2003년 15회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4년 평화신문 신춘문예에 당선. 소설집으로는 수족관의 사냥꾼, 쑥개떡, 장편소설로는 태극마을 아리랑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